처음엔 좋았어요. 그 사람이 늘 저를 데려다 주고 회사 끝날 시간 맞춰 건물 앞에 서 있던 모습이요. 친구들은 진짜 널 사랑하나 봐 그렇게 부러워했죠. 저도 그랬어요.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어요.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은 더 세심해졌어요. 아침엔 꼭 안아줬고 밤엔 제가 잠들 때까지 손을 잡고 있었어요. 근데 이상했어요. 점점 자주 제 핸드폰을 열어보기 시작했거든요. 누구랑 카톡했어? 이 번호 누구야? 이 시간에 왜? 위치가 이동돼? 처음엔 걱정해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. 근데요 그게 하루도 빠지지 않으니까 무서워지더라고요. 직장 동료 중에 남자가 있다는 이유로 밥을 같이 먹지 말라 했고 출장 가는 건 가서 뭐 할지 어떻게 알아라며 허락하지 않았어요. 그 사람은 자신이 예전에 사람한테 많이 속았다고 했어요. 그래서 널 잃고 싶지 않아. 그 말이 처음엔 애절하게 들렸어요. 근데요 그게 반복될수록 그 말은 사랑이 아니라 감시의 허가처럼 느껴졌어요. 하루는 제 친구가 보낸 문자에 응 이모티콘이 들어 있었는데 그걸 본 남편이 밤새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. 내가 남자한테 하트 보내? 어떻게 그런 짓을 해? 그 순간 깨달았어요. 이 사람은 내가 아니라 자기 불안만 바라보고 있구나. 남편이 의심은 더 섬세해지고 더 집요해졌어요. 제가 SNS에 글 하나 올리면 왜 이 타이밍에 올렸어? 누구한테 보여주려고? 이거 누구랑 있었을 때 찍은 거야? 질문은 끝도 없었어요. 처음엔 해명했죠. 내가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. 근데 해명도 계속 반복되면 그 자체가 벌이 되더라고요. 어느 날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기로 했어요. 5년 넘게 알고 지낸 여자 동창들. 근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. 다른 사람은 몰라도 걔네 중에 미정이는 좀 그렇잖아. 걔랑 있으면 괜히 이상한 행동 배울 것 같아. 그 말이 기분 나쁘면서도 또 한편으론 그냥 피곤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. 그렇게 하나씩 내 세계가 줄어들었어요. 친구도 퇴근 후 커피도 혼자 걷는 산책도 모두 혹시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냐? 라는 말로 막혔어요. 심지어 제 옷장까지 통제하더라고요. 이런 옷 너답지 않아. 이건 너무 튀어 나가서 주목받고 싶어. 그 말에 예전에 자주 입던 옷들을 하나씩 꺼내 봉투에 담았어요. 그리고 그 봉투를 버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. 내가 나로 살아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렵지? 어느 날 거울을 봤는데 눈이 참 낯설더라고요. 이 눈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지? 그때 처음 상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떠올랐어요. 상담실 문을 열기까지 오래 망설였어요.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? 혹시 내가 진짜 이상한 건 아닐까? 스스로를 의심하느라 문 앞에서만 10분은 서 있었죠. 조용한 상담실 아늑한 소파 그리고 상담 선생님의 따뜻한 눈빛. 그 앞에 앉자마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어요. 남편이 저를 너무 의심해요. 제가 뭘 해도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젠 제가 저를 못 믿겠어요. 상담 선생님은 한참을 듣더니 조용히 말했어요. 그건 사랑이 아니라 의부중 성향입니다. 상대방을
통제하고 모든 걸 의심하며 자기 불안을 해소하려는 행동이에요. 그 말에 가슴이 먹먹했어요. 그리고 덧붙였죠. 그런 환경에 오래 있으면 상대도 무너져요. 자존감이 낮아지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고 결국엔 우울감까지 따라오죠. 그때 깨달았어요. 지금의 나는 누군가의 불안을 안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. 내 인생이 아니라 남편의 불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삶. 집으로 돌아와 밤새 생각했어요. 언제부터 나는 이렇게 된 걸까? 처음엔 그 사람 품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다고 믿었는데 이젠 그 품이 감옥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. 그리고 그날 처음으로 일기를 썼어요.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시 찾아야겠다. 상담을 받기 시작하고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어요. 일기를 쓰고 하루에 10분씩 내 감정을 써 내려가는 습관이 생겼어요. 감정의 이름을 붙이자 그 감정에 휘둘리는 일도 줄어들었죠. 그러다 보니 남편의 말에 무조건 고개를 끄덕이던 내가 조심스럽게 그건 아니야 라고 말하기 시작했어요. 나도 생각이 있어. 내가 뭘 했는지 먼저 믿어줬으면 좋겠어. 처음엔 그가 당황했죠. 너 요즘 왜 이렇게 말이 많아졌어? 상담 같은 거 받고 그러는 거야? 그 말에 숨이 턱 막히는 줄 알았어요. 상담을 시작했다는 말을 그에게 꺼낼 용기가 안 났거든요. 하지만 이제는 숨기고 싶지도 않았어요. 상담받고 있어.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고 싶어. 남편은 얼굴이 굳었어요. 내가 널 어떻게 아끼는데 왜 나한테 이래? 그 말이 오히려 분노로 들렸어요. 나를 아끼는 게 내가 누구랑 통화했는지 묻고 누구랑 카톡했는지 의심하는 거야? 그게 사랑이야? 그건 내 불안을 나한테 전가하는 거잖아. 처음으로 남편에게 목소리를 높였어요. 처음으로 내 감정을 그 앞에서 드러낸 거예요. 그 사람은 말없이 방으로 들어갔고 그날 밤 우린 서로 등을 돌리고 잤어요. 하지만 나는 오랜만에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잠이 들 수 있었어요. 내가 나로서 살고 있다는 증거였으니까요. 남편은 내 변화가 불편했던 것 같아요. 요즘 넌 달라졌어. 예전엔 안 그랬잖아.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불만에 가까웠어요. 그날 이후로 남편은 더 집요해졌어요. 외출할 때 어디 가는지 누구 만나는지 더 자세히 묻기 시작했고 카톡 답장이 늦어지면 뭐 하느라 늦었어? 누구랑 있었어? 추궁처럼 물었어요. 심지어 하루는 제가 출근하자마자 회사에 전화까지 했더라고요. 오늘 진짜 출근했는지 확인하려고 그 얘기를 듣고 진심으로 무서웠어요. 이건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고 감시였고 폭력이었어요.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소파에 앉아 무표정으로 말했죠.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아? 너를 못 믿겠으니까. 그 말에 나는 조용히 대답했어요. 믿지 못하면서 왜 나랑 살아? 그 말에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어요. 또 상담에서 배운 거야? 내가 뭘 안다고. 그날 밤 저는 거실에서 이불을 깔고 잤어요. 남편 옆에 누워 있다는 게 숨막히는 일처럼 느껴졌거든요. 다음 날 출근길에 상담 선생님께 문자를 보냈어요.
이젠 정말 헤어지는 걸 고려해 봐야 할까요? 답장은 간단했어요. 당신의 감정은 틀리지 않았어요. 안전히 흔들린다면 멈춰야 해요. 그 문장을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반복했어요. 안전히 흔들린다면 멈춰야 해요.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 저녁이었어요. 퇴근하고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식탁에 앉아 제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. 이게 뭐야? 왜 이 남자랑 통화 기록이 있어? 그 남자는 회사 부서장이었고 업무 전화였어요. 하지만 남편은 귀를 닫고 있었죠. 너 역시 날 속이고 있었어. 회사도 가짜고 상담도 핑계였던 거야. 저는 침착하게 말했어요.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. 그 사람은 내 상사야. 지금 당신이 이러는 게 정상이 아니야. 그러자 남편이 제 팔을 확 낚아챘어요.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. 너 계속 날 바보 취급했지? 팔목이 순간 욱신거렸어요. 그때 깨달았어요. 이젠 말로는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. 그날 밤 남편이 잠든 틈을 타 문을 걸어 잠그고 조용히 제 가방을 챙겼어요. 핸드폰, 지갑, 신분증 그리고 다이어리. 차가운 현관 바닥에 잠시 앉아 있다가 조용히 문을 닫고 나왔어요.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. 밤하늘이 그렇게 무서울 줄 몰랐어요. 친정 집 앞에 도착해서도 한참을 못 내렸어요. 도망쳤다는 죄책감 그리고 동시에 밀려든 해방감. 살았다.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왔어요.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. 이제야 내가 그 무너진 자리에서 걸어 나왔을 뿐이에요. 친정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말없이 안아줬어요. 그 품이 그렇게 따뜻한 줄 잊고 있었어요. 며칠 동안 거실 한 구석에서 계속 잤어요. 처음으로 누군가의 감시 없이 눈을 뜨고 커튼을 걷는다는 게 이렇게 평온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. 하지만 그 평온도 오래가지 않았어요. 남편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거든요. 전화, 문자, 메신저, 심지어는 친정집 앞에 찾아오기까지.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? 우리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. 돌아와. 다 고칠게. 정말로. 그 말들 중에 진심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어요. 그 사람은 제가 떠났기 때문에 분노한 거지 자신을 돌아본 게 아니었어요. 상담 선생님과의 통화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. 그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데 저는 믿을 수가 없어요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저를 한 번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적이 없었거든요. 선생님은 조용히 말했어요. 사람은 변할 수 있어요. 하지만 그건 스스로 자각하고 스스로 행동할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. 지금 그 사람은 변한 게 아니라 놓치기 싫은 걸 잡으려는 중일 뿐이에요.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. 내가 용기를 낸 건 도망치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걸 다시 확인할 수 있었죠. 결국 나는 상담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기로 했어요. 법무사 사무실에서 조용히 제 얘기를 꺼내자 변호사는 말했어요. 이건 명백한 정신적 학대입니다. 이혼 소송 가능성 충분해요. 그 말이 기분 좋게 들리진 않았어요. 하지만 드디어 누군가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말해준
느낌이었죠.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어요. 남편이 제 핸드폰을 검사하는 영상, 문자 메시지 감시 카메라, 사진 그리고 팔을 잡아 먹던 사진까지 그동안 제 안에만 가둬두었던 것들이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했어요. 그 과정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참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다시 나를 믿고 싶었어요. 지인들 중 몇몇은 이런 말도 했어요. 그래도 남편인데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거 아냐? 넌 참 예민한 것 같다. 그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지만 더 이상 그 말에 무너질 내가 아니었어요. 엄마는 조용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했어요. 내가 이제야 내 인생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서. 엄마는 슬프면서도 다행이야.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. 맞아요. 이젠 정말 저로 살고 싶어요. 그게 이 모든 싸움의 이유였어요. 사랑도 미움도 이별도 결국엔 내가 나를 지켜내기 위한 선택. 이혼 소장을 접수한 날 마음이 묘했어요. 정말 끝나는구나. 눈물은 나지 않았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. 첫 조정기일 법원 복도에서 남편과 다시 마주쳤어요.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. 그동안 힘들었지? 나도 반성 많이 했어.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?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확 끌어올랐어요. 지금 그 말이 여기서 할 말이라고 생각해? 조정위원 앞에서는 더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어요. 남편은 울먹이며 말했죠. 제가 너무 아내를 사랑해서 그만 집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.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. 조정위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. 정말 마음을 바꾸실 생각 없으신가요? 나는 단호히 말했어요. 네. 사람은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요. 나는 그 감옥에서 다시는 살 수 없어요. 그날 밤 남편에게 문자 한 통이 왔어요. 그래, 끝까지 가보자. 너도 얼마나 버티는지 보자. 그 문자를 보고 손이 떨렸어요. 하지만 더는 무서워지지 않았어요. 이제 나는 두려움 대신 내 편에 설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으니까요. 이혼이 확정된 날 판사님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.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는 분입니다. 그 말에 울컥했어요. 세상 그 누구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. 집에 돌아오자마자 방문을 잠그고 한참을 울었어요. 슬퍼서가 아니라 끝났다는 사실이 그토록 홀가분해서요. 그 후로 하루하루를 정리하며 살았어요. 심리 상담도 꾸준히 받고 작게라도 일거리를 다시 시작하고 친구들과 다시 연락도 하고 마치 잃어버렸던 나를 하나하나 주워 담는 느낌이었어요. 어느 날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어요. 나는 이제 누구의 의심 속이 아니라 내 확신 안에서 살기로 했다. 남편은 마지막까지 위자료도 주지 않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었어요. 하지만 괜찮았어요. 그 사람의 사과 없이도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세울 수 있으니까요. 지금 나는 조금씩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.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여행을 가는 연습도 하죠. 외롭지 않냐고요? 아니요. 이제서야 내 안에 나와 함께
있다는 걸 느껴요. 이혼은 실패가 아니라 내가 나를 버리지 않기로 한 가장 큰 용기였어요. 혹시 지금 누군가의 불안 속에 당신을 가두고 있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.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. 당신은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. 오늘 사연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